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선정한 주제는 자살 예방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이 가장 높죠. 특히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사망 원인 상위권도 역시 이것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이런 사회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가천대 외래 교수인 양두석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자살예방센터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 건강한 이야기 코너에서는 열대야 속에서 숙면을 취하는 법을 알아보고요. 자동차 주치 코너에서는 자동차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더운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겠습니다. 온열 질환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물, 그늘, 휴식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37도, 대전과 전주가 36도, 대구는 3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7월 24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가장 높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적 원인이 너무 많이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어렵다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제 국회 자살예방포럼 주최로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이번 세미나에서 토론회를 주재하기도 한 가천대 외래 교수인 양두석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자살예방센터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난 겨울에 스튜디오에서 뵙고 이번에 오랜만에 뵙는데 어떤가요?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 또 지적을 또 잘못된 점 쭉 해오고 계셨을 텐데 한 반년밖에 안 지났습니다만은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예, 일반인 자살은 약간 좀 줄은 편입니다만은 안타깝게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종용군 자살로 인해 가지고서의 상당히 여러 가지 추종 자살, 모범 자살이 염려가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불행히도 최근 청소년 자살이 늘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 본격적인 얘기를 또 나누기 전에 어제 오전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상당히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입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아주 큰 어른이시인데 이런 큰 별이 떨어진 것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만은 이렇게 중요하신 분이고 어저께 국회 포럼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세미나를 1차 세미나를 개최하는 날에 이런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사람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유명인이 이런 선택을 하면서 전혀 일면식이 없는 분들도 충격을 받았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4강에 올랐을 때 국민들이 자신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괜히 신나서 일을 하고 뭐 생업에 종사하고 하면서 그것을 경제적으로 분석하니까 엄청나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반대의 경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예,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정치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살이 하루에 36명씩 사망을 하였습니다만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무려 20배, 720명이 자살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자살을 부추기는 추종자살, 모방자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저는 바로 이 사건이 나자마자 국회에서 언론사 간부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살 예방 보도 준칙 9가지를 바로 제가 SNS를 통해서 쭉 발표를 해서 오늘 보도가 자살이라는 말을 안 하고 극단적인 선택, 사망 이런 말들을 다 표현하셨습니다만은 보도 원칙은 9가지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은 자살에 대한 보도는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살이라는 단어 쓰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그리고 보도를 할 때 유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보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서는 이런 자살이 사회적 문제를 제기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자살의 방법
도구, 장소 이런 것들은 보도를 하게 되면은 추종 자살이나 모방 자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자제해달라고 어제 바로 알렸더니 많은 그 언론에서도 굉장히 언론을 최소화하고 예. 물론 언론의 사명이 사실 보도가 중요한 점이 있지만은 자살만큼은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추종 자살이나 베르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러한 것을 언론이 그래서 언론이 그동안의 어떤 자살에 대한 보도를 열심히 했어서 오히려 자살이 늘어난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언론이 자살 보도보다 자살 예방을 위한 이러한 보도들에 중점을 두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히 합당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어제 그 국회에서는 국회 자살예방포럼 제1차 정책 세미나가 열렸어요. 1차라는 제목이 붙은 걸 보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열리는가 보죠? 그렇습니다. 예. 올해 말까지 아무래도 세미나가 보통은 총괄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자살에 대해서는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만은 부문별로 자살에 과연 지금 이번 첫 세미나는 자살 통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통계에 대한 문제점 얼마나 심각한지 예. 이런 것들이 조사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과연 자살의 원인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이러고 과연 자살을 위해서의 정부 예산은 얼마나 우리나라는 불과 162억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가까운 일본은 예. 30% 줄인 일본은 무려 8천억. 50분의 1밖에 예. 우리나라는 예산을 배정 안 하기 때문에 과연 예산은 어떤지 그다음에 과연 그런 개선 대책은 어떤 건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런 걸 위해서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이기 때문에 법 제도는 어떤 걸 바꿔야 되는지 그래서 예. 올 연말까지 6회에 걸쳐서 매월 한 번씩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제1차 정책 세미나에서는 통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떤 방향을 제언하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지적사항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예, 어제 나온 것은 상당히 참 우리가 교통사고 통계는 교통사고 90년대에 13,000명 가던 그 교통사고가 네. 우리가 YTN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4,000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통계가 교통사고는 원인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는데 이 자살에 대한 통계는 제대로 잘 분석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사망 원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동반 자살의 여부, 유서 여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분석이 안 돼 있고 예. 또한 이런 분석이 1년 후에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모든 개선 대책이 통계에 의해서 대책이 마련되는데 전년도 자료에 따르면 항상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제대로 안 돼 있던 원인이 특히 자살 변사자들의 제일 먼저 접촉하는 사람들이 경찰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것이 아무래도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것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구분이 안 돼서 먼저 수사 목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살 예방을 위한 그리고 전문 인력이 같이 대동해서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둘째로는 자살 사망자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자살에 대한 이 통계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 그다음에 그 경찰이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정신심리학적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유가족에 대해서의 굉장히 제가 이제 자살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유가족들의 슬픔이 아들 아버님, 부모님이 자살했는데 먼저 경찰이 와서 이게 타살의 혐의, 형사피해 혐의가 있냐 없냐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유가족들의 슬픔이 가장 상처가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역에 경찰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구대도 있고 네. 근데 여기에 표준화된 수사 기록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백사후 서식에 의해서 약도나 그다음에 사고 원인을 다 분석하는 통계가 그 표준 기록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자살에 대해서는 예. 담당 경찰관 마음대로 그다음에 경찰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수사 내용이 조사 내용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점이 지적됐고 그리고 이 교통사고 통계 같은 경우는 익년도 9월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반기에 발표해서 9월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살은 상당히 9월에 발표 12월에 굉장히 늦게 발표돼서 그러한 대책을 세우는데 굉장히 잘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들이 지적이 돼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통계 부분에서 잘못된 점을 지금 짚어보니까 굉장히 좀 흥미롭기도 하고 예. 최초 조사 분석이 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럼 여기에다가
어떤 전문 인력을 투입하다거나 이런 조치를 행하면 좀 나아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어저께 경찰 간부가 나오셔서 토론에 참석했습니다만 상당히 본인들도 경찰이 아무래도 자살은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 병력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정신건강의학자라든가 그다음 심리학자 이런 전문 지식 전문가들이 참석 없이 조사되다 보니까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통계가 부실하다는 것도 상당히 본인 경찰 스스로도 느꼈던 어떤 사항들이라 특히 또 경찰도 중요하지만은 소방관들 그다음에 시도자다 사망하는 병원들 이런 데서도 경찰 통계, 소방서 통계, 그다음에 병원 통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유관기관의 협조 관계가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통계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예방 대책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은 개선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에 대한 관리 대접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유가족 현황에 대한 파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유가족이 어저께도 경찰이 이 사망자 자살자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유가족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를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유가족들의 현황이 잘 파악되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상당히 5월 달에 증평모녀 자살 사건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이분은 모녀가 남편이 이미 자살을 했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유가족이 일반인들보다 자살 위험률이 무려 8.3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자살자가 남편인 경우에는 16배가 높고 특히 아내가 자살했을 경우에 남편이 46배로 자살 위험이 높은데 이래서 자살 한 명이 발생하게 되면은 유가족들이 5 내지 10명 그래서 연간 발생되는 자살 유가족이 한 10만 명 정도가 발생되는데 이들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특히 이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자살 위험에 빠질 고위험군인데 이러한 분들이 개인정보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경찰의 조사라든가 이런 유가족들이 조사가 안 돼 있어서 이분들의 관리가 상당히 미비한 것도 어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통계적으로 이 자살 문제를 다루는 것의 문제점 그리고 이 유가족 관리까지 지적을 해봤는데 그 외에 또 어떤 아이디어 없었습니까?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단연 또 세상을 스스로 떠나는 그것도 있는데 그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들이요?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은 안타깝게도 작년에 조용군 자살로 인해서 2016년서부터 12월부터 3월까지는 청소년 자살 30명 했었는데 조용군 사망으로 인해서 무려 2017년 12월부터 3월까지 45명으로 50%나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해라든가 자살에 대해서의 영웅시하고 모방하고 싶은 심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의 상당히 청소년들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의 이런 대중교통, 이런 대중 미디어라든가 이런 SNS라든가 이런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히 제가 대중가요에 자살을 갖다가 노래하는 이런 것들은 심의에 통과돼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자살을 붙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상당히 무엇보다도 오늘도 이제 오다가 YTN 캠페인을 들어보니까 청소년 캠페인하고 들었는데 상당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청소년들 같은 경우 앞으로 미래의 꿈나무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생명을 하나인데 다시 돌릴 수도 없고 그리고 자살하게 되면 가족들의 영원한 상처를 받고 또 자살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의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YTN 라디오 캠페인을 통해서 자살 예방을 위한 그런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잘 났으면 좋겠는데 어려워요. 이게 좀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끝으로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미디어에 굉장히 접하기 쉽고 이러기 때문에 네. 자살이나 자해 이런 것들이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의 상당히 금지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동반 자살이라든가 자살자들 모임 이런 것들에 현혹되고 쉽기 때문에 언론들이나 인터넷 이런 데서의 그런 유해 방송들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또 올해 말까지 제6차에 걸쳐서 계속 세미나가 있으니까요. 관련 내용 또 새로운 소식 있는 대로 또 모셔가지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대 외래교수인 양두석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자살예방센터장이었습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올해 상반기 인천 지역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인천 지역 수출 실적은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인 199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수출 실적 1위는 24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한 반도체가 차지했고 자동차와 철강판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7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국 32억 달러, 베트남이 14억 달러 순이었습니다. 서울시가 현재 3,0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최고 3,75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인상 폭과 시기는 택시기사가 회사에 내는 산업금을 둘러싼 택시 노사와 전문가 등의 논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최저임금과 LPG 가격 인상을 고려해서 택시 기본요금을 3,450원에서 3,750원 사이로 올리는 방안을 시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서울의 택시요금은 지난 2013년 10월 인상된 이후 5년째 동결돼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내년 4월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글로벌 국가적응계획 국제포럼 개최주로 선정됐습니다. 이 포럼은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UN 기후변화 협약 사무국이 2013년부터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국제회의인데요. 환경부는 최근 국내 도시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더니 UN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있는 인천시를 내년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될 국가적응계획 국제포럼에서는 80여 개국 환경 관련 부처 관계자와 학자,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가 친환경 에너지 이용을 획기적으로 늘린 스마트 에너지 시티로 만들어집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GS건설과 LG전자 등 에너지 전문 기업과 손잡고서 가정과 빌딩, 커뮤니티, 타운 등 5개 분야의 친환경 모델을 마곡지구에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친환경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2022년까지 마곡지구 내 전력 자립률은 30%로 높아지고 미세먼지는 연간 190톤 감축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필로티 형태의 건축물 100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5층 이하,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필로티 구조 건축물인데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내부 심사를 거쳐서 100곳이 선정됩니다. 안전점검에는 지진 분야 구조 전문가와 건축물 내진 성능을 평가해서 위험 요인이 나오면 보수나 보강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무더위 속에 단수 사태를 빚었던 경기도 평택시가 그동안 가동을 중단했던 일부 가압장을 재가동하고 배수지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평택시는 이에 따라서 올해 추경 예산안에 310억 원을 편성해서 청북과 세교 등 3개 가압장을 재가동하고 시스템도 자동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배수지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물을 공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던 청북 배수지에는 오는 11월까지 가압장치를 설치하고
현재 11개인 시내 배수지를 점차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세계 화장실협회와 함께 지난 20일 터키 얄로바시에 수원 공중화장실을 완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얄로바시 페리터미널 인근 해수욕장 공원에 5,100만 원을 들여서 지은 이 화장실은 50제곱미터 크기인데요. 장애인용 화장실과 수유실 등을 갖췄습니다. 심재덕 전 수원시장이 설립한 세계화장실협회는 위생적인 화장실 문화 확산을 위해서 주로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지에 현대식 화장실을 지어서 기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에서 열대야 속에서 숙면을 취하는 법 알아보고요. 또 자동차 주치 코너에서는 자동차 화재 발생 시의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분 40초 뒤에 뵙겠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잠이 보약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런 열대야 속에서 제대로 자는 것 쉽지 않죠. 밤에 계속 뒤척이고 깨기도 합니다. 밤에 잠을 이렇게 잘 못 자면 낮에 계속 피로감 속에서 지내야 하는데요. 일이나 공부 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자칫 교통사고라든지 작업장에서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열대야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꿀잠을 잘 수 있을지, 적어도 잠을 설치지 않을 정도로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주치이시죠. 강재헌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잘 못 주무시죠? 예, 밤에 한 2번은 깨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선풍기 타이머 맞춰놓고 자다가 깨보면은 꺼져 있고, 그렇죠. 그냥 타이머 꺼버리고 계속 켜짐으로 눌러놓고 자고도 하는데, 열대야 속에서 잠을 자기가 어려운데, 여름철에 그냥 단순히 덥기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왜 그럴까요? 예, 물론 밤에 지나치게 덥고 그리고 습도까지 높으니까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깊이 못 자는 것도 맞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 여름철이 가장 낮의 길이가 길거든요. 그래서 햇볕이 있을 때, 밝을 때는 각성 효과가 있어서 잠을 깨우는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늦게까지 밝고 또 새벽부터 밝아지거든요. 네. 이런 일조량의 변화도 잠을 충분히 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또 생각났는데 매미 소리도 시끄러워가지고 잠 못 잔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이게 평소에 우리 신체 리듬을 비교해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날이 워낙 밝아서 밝은 해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각성 효과가 있어서 잠을 잘 못 잔다고 하셨는데, 네. 평상시하고 더운 여름밤하고는 몸에서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밝은 시간,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렇지 않아도 늦게 자게 되고 또 일찍 잠을 깨우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생기는 데다가, 사실 잠을 푹 자는 데는 수면 환경, 수면 위생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적정 온도, 적정 습도, 그다음에 소음이 적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는데, 모든 면에서 지금 이 시기가 깊은 잠을 자기 제일 어려운 시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깊이 못 자고 뒤척이고 그러다 보니 낮에 굉장히 피곤한 일이 반복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일단 단순히 설명하기에는 피곤하잖아요. 네. 우리 신체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예, 사실 과거에는 밤에 잘 못 자니까 피곤하다였는데요. 네. 최근 수면의 질, 수면의 양과 건강에 관련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질병이 유발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아하. 혈압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또 식욕을 증가시키고 체중을 증가시키고 인지장애, 그러니까 판단이나 인식에도 장애가 생기고 스트레스, 우울, 그리고 당뇨병 있는 분들은 혈당이 올라가고요. 또 전신염증으로 동맥경화의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개인적으로 밤에 잠을 잘 못 자면은 방송할 때 네.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영향받죠. 네. 뭐 단어도 잘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네. 10분짜리 뉴스를 쭉 할 때 한 7분, 8분쯤 가면은 막 지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네. 저야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괜찮지만 굉장히 세밀한 작업을 해야 되는 현장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장거리 운전을 하는 분, 네. 또 뭐 대중교통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장비를 운전하는 그런 분들의 경우는 낮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 본인과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안전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문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제 취침 환경을 좀 점검해 봐야 될 텐데 일단 실내 온도는 어느 정도가 적합할까요? 네, 사실 시원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실외랑 실내 온도가 너무 또 차이가 나면 또 냉방병이 걸려요.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또 감기에도 잘 걸리고 하니까 네. 보통 적정 온도는 여름에 25도 전후로 돼 있지만 밖이 지나치게 더울 때는 가급적 실외와 차이가 5도 이내 최대 10도는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 작동도 잠자기 위해서는 또 특별하게 세팅을 해놔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낮게 해놓으시기보다는 한 25도 정도로 해놓고 아하. 그것만으로 더우면은 이 선풍기를 조금 같이 병행하시면 훨씬 시원할 수 있거든요. 그렇겠군요. 예. 또 자기 전에 몸에 열을 좀 내린다고 찬물 샤워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게 당장은 시원한데 큰 도움이 될까요? 사실 샤워. 특히 여름철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은 상당히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네.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잠을 깨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겠군요. 예. 그리고 낮잠을 좀 자주는 게 오히려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네. 보통 낮에 자면 밤에 잠이 잘 안 올 것 같은데요. 이미 낮에 자버려서. 네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말씀 주신 게 정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낮잠은 최대한 안 자는 게 좋은데요. 네. 문제는 내가 오늘 일을 해야 되는데 어제 밤을 잠을 깊이 못 잤단 말이에요. 아하. 굉장히 피곤하죠. 그럴 때는 쪽잠이라고 하는 30분 이내의 낮잠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1시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수면 리듬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기 때문에 밤에 더 못 자게 만들 수 있습니다. 쪽잠 정도는 괜찮지만 네. 너무 뭐 30분 이상 자는 것은 그렇죠. 밤에 오히려 잠이 안 오게 할 수 있겠군요. 예.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시니까 수면 유도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네. 듣기 좋은 백색 소음 같은 거 네. 혹은 뭐 물 흐르는 소리, 비 내리는 네. 소리, 풀벌레 소리 이런 걸 틀어놓으면 숙면이 들까 이런 궁금증도 드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스마트폰과 숙면은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예. 이 스마트폰의 빛, 광을 보는 순간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잠을 잘 자면 스마트폰 불빛이 안 나오게 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뭐 조용한 물소리라든가 아니면 조용한 음악 같은 것은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그런 음악이나 아니면 소리를 틀어놓더라도 스마트폰 불은 보이지 않게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뜨거운 여름날에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가을 밤 풀벌레 소리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네. 마치 가을이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기분만은 시원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는 숙면에 도움이 되는 것들 알아봤는데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게 잠이 잘 안 오니까 뭐 술 한 잔 먹으면 잠이 올까 해서 맥주 한 캔 하다 보면 2캔, 3캔 계속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알코올 섭취가 숙면에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예, 길게 보면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니까 나쁜 것도 있고요. 네. 음주로 인해 잠이 오는 거는 초기에 얕은 잠이에요. 정말 도움이 되는 깊은 잠은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주를 하고 자면 오히려 일찍 깹니다. 그래서 잠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네.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페인은 당연히 피해야겠고요. 그렇죠. 카페인 자체가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커피뿐만 아니라 카페인이 들어있는 청량음료나 기타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어떨까요? 이게 가볍게
좀 몸을 써줘야 적당한 피로감이 있어서 잠이 잘 온다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강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가벼운 운동이 좋고요. 네. 지나치게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은 당연히 안 좋겠고 저녁 시간 이후의 운동은 그 자체가 또 각성 효과니까 되도록이면 낮 시간 운동이나 아니면 초저녁 이내에 운동을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때 잠이 안 오다 보니까 뭐 스마트폰도 만지작 하고 공포 영화도 많이들 찾아보시잖아요. 여름에는 네. 좀 등골이 서늘하게 돼야 시원한 느낌도 받으니까. 예. 근데 그런 거는 어떨까요? 사실 공포 영화가 진짜 더위를 잊게 하느냐 이거는 사실 오싹하는 느낌이 추운 느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 거고요. 네.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도 많거니와 정말 무서운 영화를 보면 밤에 잠이 안 오겠죠. 그렇겠군요. 네. 자, 열대야를 극복하고 잠을 잘 자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 또 피해야 되는 것들 알아보고 있는데, 또 잠을 늦게까지 못 자다 보면 배가 고파서 야식도 먹어요. 네. 배가 부르면 잠이 잘 오겠거니 해서 먹는데 또 도움이 안 되는 음식들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떨까요? 사실 너무 배가 고파도 문제, 너무 배불러도 문제입니다. 네. 과식을 하면 소화기관이 못 쉬기 때문에 숙면을 못하게 하고요. 반면에 특히 다이어트 하는 분들 너무 굶고 밤에 잠이 안 오죠. 그래서 그때 너무 출출해서 잠이 안 온다 그러면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잔이나 과일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뭐 카페인 음료라든지 뭐 빙과류, 찬 음료를 많이 밤에 마시는 건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열대야 속에서 어떻게 해야 잠을 푹 잘 수 있을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재헌 인제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우리 몸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자동차 좋지. 뜨거운 여름, 요즘에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에서 불이 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자동차 특정 모델에서 불이 자꾸 나요.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차가 좀 오래됐으면은 자동차 관리적인 부분들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연식이 한 2, 3년 이내인 경우에는 관리적인 부분보다 자동차의 결함이 누적되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 모델에 며칠 간격으로 계속 여러 대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의 결함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리콜을 준비하고 있고 또 해당 메이커에서도 발표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화재 자체가 부동산 다음으로 가장 큰 재산이 또 자동차고 네. 또 직접 화재가 생기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주의하셔야 되고 1년에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가 5천 건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루에 13건에서 14건이라는 거니까요. 예. 진짜 많이 발생을 한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트럭이나 버스 등 모든 움직이는 자동차가 다 포함이 되는 건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한두 번 정도 지나다니시면서 본 적이 있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 주변에 많이 발생한다는 거. 특히 요새 폭염이다 보니까요.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면은 자동차에 생기는 열이 바깥으로 발산을 하지 못합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1, 2도 차이로 화재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이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더울 때는 차를 무리하게 운행하면은 화재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더더욱 주의를 하셔야 되고 예. 관리적인 부분 당연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행 전, 주행 중, 주행 후로 알아보면요. 주행 네. 전에는 일반인들이 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일단 차가 말씀드린 대로 6, 7년 이상 노화됐다 그러면은 네. 자기 차에 대해서는 본인 운전자가 가장 잘 알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엔진 오일이나 아니면 냉각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는 중고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신경을 쓰셔야 되고 곧 이제 또 이 장기 휴가기 때문에 또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을 또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도 지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휴게소 들어가시면은 차를 바깥에 뙤약배 밑에다가 세워놓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그늘 쪽에 세우시면 훨씬 더 차가 빨리 식거든요. 엔진 네. 쪽이요. 또 어떤 심한 경우는 엔진 보닛을 열어놓는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열이 빨리 발산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주 쉬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출발하시기 전에 미리부터 자동차 점검을 통해서 엔진오일, 냉각수 등등 여러 가지
오일 종류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또 이제 엔진룸 같은 거 여러 청소 같은 거 해주게 되면은 엔진룸 옆에 뭐 낙엽이라든지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있는데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은 가연성 물질이 돼서 화재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기 점검을 해줄 때 이 너무 오래된 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 실내에 있는 이 배선이 딱딱해집니다. 이 피복이 벗겨지게 되면은 이게 바로 쇼트가 일어나서 불꽃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예. 또 애프터마켓용으로 개인이 임의로 그 전기 전자장치를 아무데나 배선을 따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또 화재 요인이 실제로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엔진 쪽에서 생기는 게 90% 이상이거든요. 예. 엔진 자체가 열덩어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배기 머플러를 통해서 뒤쪽 바닥을 통해서 이렇게 뜨거운 공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이 또 화재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가을에 화재 생긴 사안을 하나 보게 되면은 그 차를 운행을 하다가 이 가을에 낙엽이라든지 아니면 마른 잔디 위에 차를 세워놨는데 이 바닥에 있는 DPF 배기후 처리 장치의 뜨거운 상태가 이 마른 낙엽에 붙으면서 차가 전소된 경우가 있었어요. 예, 이런 경우도 실제로 화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엔진 쪽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 그래서 이 전에는 화재가 생기기 이전에 미리부터 관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좀 확인을 좀 하시고 네. 이렇게 뜨거운 폭염 속에서는 더더욱 신경을 쓰시고 운행에서 너무 오래 운행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자제하시는 것도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전문가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계기판에 보면은 그 온도계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엔진 온도잖아요. 네, 그렇죠. 엔진의 냉각수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냉각수 온도니까 냉각수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샌다든지 하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는데요. 혹시 이 운행을 하다가 계기판의 온도가 항상 이거는 정지되어 있습니다. 중간쯤에 딱 움직이지 않고 온도가 올라오면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데 이게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 냉각수가 엔진이 과열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때는 이 갓길 안전한 곳에 차를 빨리 빼놓고요. 비상등을 켜고 엔진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하시고 조치한 다음에 출발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계기판에 온도가 올라가는 것들을 유심히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엔진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너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는 파악하기가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빨리 올라가니까 화재 위험을 미리 파악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맞습니다. 더욱이 이제 그 운행하시다가 평상시보다 이렇게 전선 타는 냄새라든지 특이하게 타는 냄새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분명히 차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내 차에서 타는 냄새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문 좀 열고요. 달리면서 창문으로 통해서 들어오면은 문 열어도 냄새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창문을 열었는데 냄새가 싹 없어졌다 그러면은 이 자기 차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셔서 타는 냄새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뭐 타는 냄새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단내가 타는 냄새인데 단내가 난다 그러면은 냉각수가 타는 거고요. 일부. 그리고 뭐 비닐 코드나 이런 거 타는 거는 전선이 문제가 있는 거고 냄새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고무 타는 냄새 난다 그러면 뭐 브레이크 쪽에서 패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마모가 많이 된다든지 등등 원인이 다 틀리고요. 또 주차한 곳에서 차를 나갔을 때 바닥에 떨어지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요새는 에어컨을 많이 켜니까 물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이 온도 차이에서 이 압축되면서 떨어지는 물이니까 별로 신경 안 써야 되는데 만약에 녹색물이 떨어졌다 그러면 역시 냉각수가 새는 거고 이 색깔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운전자가 그런 부분도 또 미리 파악하시게 되면은 화재라든지 이런 거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장시간 운전을 하면은 차도 좀 식도록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한 2시간 운행하면은 얼마나 쉬면은 차가 식을까요? 뭐 휴게소 들어가셔서요. 뭐 졸음 쉼터나 아니면 휴게소 들어가시면은 사람이 쉬는 만큼 쉬시면 됩니다. 우동 한 그릇 먹고 올 동안 차 쉬게 해주면 좀 쉽겠군요. 한 10분, 15분, 20분 정도 보통 이제 우동 간단히 드시면 그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되도록이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 햇빛에 쨍쨍 있는 데는 그렇게 식지가 않으니까 되도록이면은 그늘진 곳에 찾아야 되는데 이거 간단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되도록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냉각수나 엔진 오일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 그러면은 수시로 엔진 본인 열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냉각수 일반 뭐 수돗물이라든지 아니면 엔진오일을 한 통을 아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씩 보충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군요. 일단 이게 부족하면 엔진의 열이 올라가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 상당히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엔진에 무리를 줘서 엔진 온도를 높이게 하는 운전 습관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엔진이라는 것이 과속을 하더라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딜 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엔진이기 때문에요. 열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그만큼 냉각수가 빨리 돌아서 일정 온도 이하로 떨어뜨리는 게 바로 자동차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래서 웬만큼 모셔도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일단 차가 6, 7년 정도 되면은 역시 노화되고 부품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이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루는데 조금씩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문제는 또 화재가 생겼을 때 문제입니다. 화재가 냄새가 많이 들어오는데 엔진 쪽에서 연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미 불이 붙은 거거든요. 그때 모르고 이 차 세워놓고 엔진 본이 갑자기 열면은 공기가 산소가 순간적으로 공급되면서 불이 확산이 돼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엔진 본이 열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초기에 불길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자기 차에 소화기가 있으면은 초기 소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뿌려주고요. 만약에 확산이 된다 그러면은 안전한 갓길에 주변에 차가 없고요. 이런 지역에다가 차를 세워놓고요. 네. 이 탑승자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서 119에 신고도 하시고 혹시라도 이 연료 쪽에 불이 붙게 돼서 터질 수가 있거든요. 네. 주변에 오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119에 빨리 신고하는 것이 요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교수였습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